예, 이번 시간에는 예제 4.6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구심 가속도 그리고 접선 가속도. 원운동할 때는 두 가지의 가속도가 있다고 했죠. 간단히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 등속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원의 중심에서 볼 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순간 속도는 항상 이 반지름 방향과는 수직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일정하게 돌아가면 등속 원운동이고, 일정하지 않게 속도가 변하면 가속 원운동이 됩니다. 자,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그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만 있는 거죠. 구심 가속도가 있어요. 자, 구심 가속도는 우리 AC라고 쓰고 R분의 V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이제 기억을 했었죠. 이거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구심 가속도도 있고 또 진행하는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가속도를 접선 가속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 돼요. 똑같이. 예,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고, 접선 가속도는 AT라고 쓰고, 이건 dV, dt가 돼서 말 그대로 빠르기의 변화율, 가속력, 가속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자동차가 정지 표지판으로부터 출발하여 도로를 따라 0.3m 제곱, m/s 제곱의 등가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가 도로에 있는 언덕을 넘어가는데 언덕의 꼭대기에서 이 반지름이 이 언덕의 모양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반지름이 500m인 그런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언덕 꼭대기에 도달하는 순간, 이걸 이제 지나가는 순간이죠. 속도 벡터는 수평이고, 당연히 이제 수평이겠죠. 크기는 6m/s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자동차의 전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전체 가속도니까, 그리고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접선 가속도 그리고 구심 가속도 둘 다 구해야겠죠. 자, 그림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의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이 6m/s가 되는 거고, 이때의 가속도, 어쨌든 자동차의 속력, 빠르기가 변하는 비율은 0.3m/s 제곱이 되는데, 이 빠르기의 변화율이 바로 접선 가속도가 되는 거죠. 원의 중심에서 보자면 이 방향의 가속도가 접선 가속도, 원의 중심 방향의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가 됩니다. 여기 아래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접선 가속도는 얼마예요? 0.3. 그리고 구심 가속도는 얼마예요? R분의 V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반지름이 500m, V는 6의 제곱 36 다니는 m/s 제곱. 이렇게 가속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크기가 어떻게 돼요? A는 이렇게 AR의 제곱.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0.072의 제곱, 그리고 AT는 0.3의 제곱 이렇게 나와서 여기 굳이 마이너스로 하고 우리는 쓸 필요는 없어요. 9의 중심 방향이니까 당연히 아래 방향,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라고 쓴 것 같은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가속도의 크기는 0.309m/s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각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때 이제 각도는 탄젠트 파이는 그럼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탄젠트 파이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AT분의 AR 방향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는 역탄젠트 AT분의 AR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13.5도가 계산이 됩니다. 이것도 마이너스라고 쓸 필요 없이 오른쪽 아래로 13.5도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해서 넘어가시고, 이제 이번 시간에 본래 이제 공부하려고 했던 건 4.6절 상대 가속도와 상대 속도인데, 여기서 이 상대는 렐러티브, 그래서 관찰자가 바뀌어지면
우리가 이제 관찰 대상의 속도나 가속도가 달리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의 관찰자를 A와 B를 좀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P는 관찰 대상이에요. 입자가 여기 있어요. P에. P는 이제 위치를 보면 되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요게 이제 관찰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A가 본 P의 위치, A에서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죠. 가까이 있죠. B가 보니까 어때요? 되게 멀리 있잖아요. P는. 그래서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A에 대한 위치, B에 대한 위치, P의 위치를 우리가 표현할 때 당연히 거리가 또는 위치가 다르면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B가 본 P의 위치 X, P, B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관찰자를 여기 뒤에 써줘요. P를 관찰했는데 B가 관찰했어. 요거는 A가 관찰한 P의 위치 X, P, A에서 항상 뭐를 더해줘야 돼요? 5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좌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렵지 않네요. 예. 자, 그래서 쭉 넘어가 보는데 여기 이제 이런 그림도 있죠. 무빙 워크가 있어요. 이제 움직이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남자를 요 뒤에 있는 같이 무빙 워크에 탄 사람이 보면 정지한 것처럼 보이죠. 상대 속도가 어때요? 상대 속도가 이 남자는 정지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무빙 워크 바깥에 실제로 정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관찰 대상의 속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버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보자면 서로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 다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종합해 보면 그림 4.19에서 좀 종합을 해볼 수 있는데요. P의 위치 그러면 P의 위치는 여기 A가 본 P의 위치, 그렇죠? 요게 RPA예요. 지금은 이제 2차원이기 때문에 위치 벡터 R로 표현했습니다. P의 위치는 자 RP예요. P의 위치는 누가 봐요? A가 봤을 때 P의 위치, 그 벡터가 요 벡터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럼 B에서 본 P의 위치는 B에서 보면 요만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죠. 이걸 RPB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도 누가 봤냐에 따라서 RPA가 있고 RPB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이제 A가 본 P의 위치, 요건 누가 봤어요? B가 본 P의 위치 벡터가 다르죠. 물론 속도도 다를 겁니다. P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P의 속도는 A가 관찰한 P의 속도도 있을 수 있고 또 B가 관찰한 P의 속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그건 이제 표현이 안 됐는데, 그래서 A와 B 사이에 서로 상대의 속도도 있겠죠. 그래서 VBA라고 쓴 건 A가 본 B의 속도가 이렇게 이제 빨간색 벡터로 표현을 했습니다. B가 움직이고 있다면 A가 보면 B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A가 본 B의 속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VPA와 VP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쭉 가보면 일단 여기서 RPA는 VBA 곱하기 T 더하기 RP죠. 요 벡터는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RP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A에서 본 B의 위치 벡터죠. A에서 본 B의 위치 벡터에다가 B에서 본 P의 위치 벡터를 더해주면 A가 본 P의 벡터가 나오죠. 자, 어떤 벡터가 있어요?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VBA는 뭐예요? A가 본 B의 속도인데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합시다. B가. 그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거리 벡터를 이렇게 위치 벡터, 정확히는 거리가 아니라 위치 벡터라고 해줍니다. A에서 본 B의 위치 벡터는 B가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본 B의 속도 곱하기 시간, 이게 A, B 사이의
뭐 거리,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는 거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 위치가 되는 겁니다. A에 대한 B의 상대 위치, B에 대한 P의 위치. 그러면 A에 대한 P의 위치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이거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거죠. A가 본 P의 위치는 B가 본 P의 위치에서 A에서 B가 본 속도 벡터 곱하기 시간. 이게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A에서 본 B의 위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죠. A에서 본 B의 위치에다가 B에서 본 P의 위치를 더하면 그냥 A에서 본 P의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RBA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럼 잘 보면, 자, 이거를, 요 식을 잘 보면, A에서 본 P의 위치는, 좀 크게 한번 해보죠. B에서 본 P의 위치, 더하기 A에서 본 B의 위치. 이걸 매번 외워줘야 되느냐. 여기 뒤에 더해지는, B를 뒤에 썼죠? B를 앞에 썼죠? 그럼 마치 얘네들이 서로 소거가 되는 겁니다. 예, 소거돼서 R 남은 거 뭐예요? P하고 A가 남죠? 그래서 이렇게 RPA라고 쓸 수 있어요. 다시, 자, A에서 본 P의 위치는, 자, P하고 A 사이에 뭔가 하나 끼워 놓으려고 해요. 뭘 끼워 놓을까요? B를 끼워 놓습니다. 그럼 P 끼워진 P 더하기 R 벡터인데, 여기 B, A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B하고 P는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여기 왼쪽에서는 오른쪽에 B가 있고 오른쪽 R 벡터에서는 왼쪽에 B가 있잖아요. 그럼 마치 소거가 되는 것처럼 소거돼서 다시 뭐가 돼요? P 남고 A 남았잖아요.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좀 쉽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U, P, A, B, B가 서로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서로 소거해서 U, P, A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U는 다 그냥 V라고 써도 돼요. V, P, A는 V, P, B 더하기 V, B, A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자, 속도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치 벡터도 그런 규칙이 적용되는데 속도 벡터도 마찬가지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벡터에서 가운데 제3의 관찰자나 제3의 기준을 두고 이걸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보면 내용을 보면 좀 쉬워져요. 우리 교재에 8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80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속도나 위치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한다면 가속도는 누가 봐도 동일합니다. 왜? 속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 변화잖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건 누가 봐도 똑같아요. 어떤 물체의 속도 변화는 속도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속도의 변화는 누가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하는 건 그 관찰자가 등속 운동하고 있는 경우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정을 짓는데 기준 틀에 대해서 등속도로 등속 운동하고 있는 상대 운동을 하고 있는 두 관찰자, 서로 다른 관찰자가 있을 때 그 대상의 가속도는 이 관찰자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가에 관계없이 등속 운동만 하고 있다면 동일한 가속도로 관찰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강을 가로질러 가는 배가 있어요. 예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보면 배가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강둑에 서 있는 관측자에 대한 배의 상대 속도를 구하라. 즉 여기서는 관측자를 뭐라고 썼냐면 뚝에서 본 거라고 하자면 2라고 쓴 거네요. 2. 저 땅에서 이걸 2라고 쓰고 배는 B라고 쓴 거죠. 그러면 이 B의 속도를 구하는 거죠. 배의 속도인데 VB 배의 속도인데 누가 본 거예요? 땅에서 본 E가 본 B의 속도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VB를 구하는데 다른 제3자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싶어요. 그럼
B와 E 사이에 끼워 넣어야겠죠. 이때 끼워 넣어주는 이 관찰자는 R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V, BR 더하기 V, RE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R 사이사이가 이렇게 요 사이에 들어가 있죠. 더하기 바로 왼쪽에 더하기 바로 오른쪽에 R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소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거해서 VP가 다시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물입니다. R, 강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거는 강물에서 본 B의 속도. 뒤에 RE는 땅에서 본 강물의 속도.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잘 보세요. 배는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죠. 강물이 잔잔하게 있다면 그냥 곧바로 이렇게 뚝으로 갈 텐데 오른쪽으로 강물이 흘러가죠. 흘러가면서 앞으로 가니까 예, VBE는 어떻게 돼요? VBE는 땅에서 보면 앞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의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게 VBE가 되는 건데 VBE는 VRB는 물에서 본 배의 속도인데 물에서 보면 흘러가는 물에서 흘러가는 배를 보는데 배는 앞으로 가고는 있죠. 예, 위로 가고는 있어요. 그럼 물에서 보면 물하고 같이 흘러가는 물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강을 가로질러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VBR이에요. 그런데 VRE는 뭐예요? 예, 땅에서 본 물인데 물은 흘러가기만 하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VRE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B는 이 두 개를 더한 거죠. 그래서 서로 직각이죠. BR은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있고 VRE는 흘러만 가고 있으니까 서로 직각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B를 직각 삼각형의 형태처럼 구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A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석을 아주 잘해야 돼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B번 문제 구해보는데요. B번 문제는 뭐냐면 강물에 대한 배의 상대 속력은 즉 물에서 보면 배는 어떻게 흐른다고요? 그냥 거슬러 흘러가는 거죠. 가로질러서 강물에 대한 배의 상대 속력 이게 뭐가 되겠어요? 즉 강물이 우리 R이라고 했고 배가 B라고 하자면 요 VBR이죠. 이게 크기가 10이에요. 10. 자, 이거로 같지만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배가 물에 떠내려갈 걸 생각해서 배는 이 상류 쪽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상류 쪽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는데 배의 운동 어떻게 돼요? 여기를 직접 이렇게 가로질러서 실제로 이렇게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이건 이제 최단거리로 가는 거죠. 여기 최단거리. 그죠? 최단거리로 가려면 위쪽으로 거슬러 가면서 앞으로 진행해야겠죠. 이게 VBR이 되는 겁니다. VBE, 그죠? VBE. 뚝에서 봤을 때 배가 실제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으로만 가는 것처럼 가려고 해요. 그런데 VB는, 이렇게 어쨌든 이 경우도 VBR 더하기 VRE가 되는데, VRE는 땅에서 본 물은 속도가 변함이 없어요. 이건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는데, VB가 이렇게 직각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VBR은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거슬러서 위로 강물에서 본 배의 속도는 강물에서 보면 배가 거슬러 가는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관계식은 같지만 뭐가 달라져요? VBR과 VB는 달라집니다. VRE는 똑같죠. 예. 또 땅에서 본 물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땅에서 봤을 때 배가 흘러가면서 가로질러 가는 경우, 오른쪽의 경우는 배가 수직으로 그냥 가는 경우죠. 네, 그래서 요 A와 B 사이 두 가지 경우를 잘 살펴보시면서 여기 이제 수치를 대입하는 거죠. 수치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VBR이 10이죠. VRE 배가 물이 땅에 대해서 흘러가는 물의 속도가 5가 됩니다. 그러면 VB는 땅에 대한 보트의 속도는 이렇게 되겠죠. 흘러가면서 가로질러 가는 거죠.
예, 땅에서 봤을 때 떠내려가면서도 강을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예, 하지만 원하는 지점으로 갈 수는 없죠. 예, 근데 원하는 지점, 바로 수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예, VBR을 10으로 가려고 하고 VRE는 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B가 이제 요 B번 문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물에서 본 배의 속도는 10이에요. 물에서 본 배의 속도. 하지만 땅에서 본 물에 흘러가는 속도는 그대로 5였죠. 그러면 이 2에 대한 B의 속력은 8.66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쨌든 최단거리로 가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A, B, 마지막 문제 보면 A와 B에서 두 배가 강을 가로질러 경주를 한다고 생각하자. 어느 배가 반대편 두 개 먼저 도달하는가. 그래서 요거는 거리를 알아야겠죠. 자, 거리는 이 강의 폭이죠, 폭. 요 거리를 갈 때는 요 거리를 갈 때는 VBE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최단거리로 갈 때의 시간은 얼마가 걸려요? 거리를 x라고 할까요? x분의 VBE 이런 시간으로 가는 거고, 앞에 A번 문제에서는 배가 어떻게 가요? 배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갈 때는 거리 x를 가고 또 이건 가로질러 가는 거리지만 배가 흘러가는 이런 속도도 있겠죠. 물이 흘러가는 속도. 이건 뭐예요? 이 물의 속도인데 땅에서 본 물의 속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 t만큼 흘러가니까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만큼의 거리를 가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거리, 이건 L이라고 할까요? 전체 거리 L은 루트 X제곱 더하기 V RE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요 거리를, 요 속도 V, 요거는 땅에서 본 배의 배 속도 VBE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가로질러 가는 것만 보게 되면 가로질러 가는 이 시간은 x 거리 나누기 속도랑 같게 되는데, 이 속도는 다시 뭐가 돼요? 이렇게 본 속도인데 물에서 본 배의 속도가 되겠죠. VBR 요거랑 같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건 B의 시간, 요건 A의 시간 이렇게 될 거예요. X만큼 가는 거리는 그 시간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방향의 속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A번 문제에서 VRB, 즉 강에서 본 배의 속도가 얼마였어요? A번 문제에서 이게 10이었죠. 그래서 10분의 X가 걸리는 거고, 요거는 VB가 지금 얼마예요?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예, 여기 거꾸로 써야죠. 속도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 속도 V, 여기에 B가 되겠죠? B2분의 거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계산하니까 8.66분의 거리,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A가 더 빠르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단시간에 가는 거고요. 요거는 B의 경우는 최단거리를 가는데 거리는 짧아지지만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예, 이런 운동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처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로질러 가는 방향의 시간, 그러면 그 거리 나누기 그 방향의 속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가로질러 가는 거리 나누기 그 가로지르는 속도로만 나눠주면 시간을 비교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상대 속도 다시 얘기하면 배의 속도를 구하는데 땅에서 본 배의 속도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요 사이에 뭔가를 하나 끼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강을 끼워 넣어줬죠. RE 이렇게 끼워 넣어줬습니다. 요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VBR 요거 방향을 바꿔요. 마이너스 VRE가 아니라 ER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A가 본 B의 속도는 B가 본 A의 속도하고
방향이 반대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예,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요. 연습 문제 어떤 걸 여러분들이 풀어보냐면, 자, 제가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4장에서의 연습 문제는 16번, 예, 16번, 그리고 24번, 자, 체크해주죠. 16, 예, 24, 그리고 25, 30번, 25, 30, 33, 그리고 36번, 40번, 36번, 40번. 문제가 많네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개를 공부했어요. 앞에서 공부했던 건, 처음에 공부했던 건 포물체의 운동, 두 번째 공부했던 건 원운동, 세 번째 공부한 건 상대운동. 그래서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연습 문제도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예. 연습 문제는 일부는 저하고 같이 풀고 일부는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이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6번은 예, 과제예요. 과제. 자, 이 문제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평 도달거리와 최대 높이 우리가 h라고 공부했죠. 요 식을 같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된 식을 찾아서 그걸 좌우변 같게 놓으면 세타가 구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16번의 A번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때의 수평 도달거리 구해보고, 그리고 만약 다른 행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중력 가속도 g가 달라져요. 그래서 g만 달라지는 겁니다. g가 달라지니까 사실 A의 답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6번 문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보기로 하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24번 문제가 되는데요. 포물체가 바다로부터 높이 h인 절벽 위에서 어떤 속력으로 물체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여기 이제 바다고, 여기 이제 절벽이죠. 여기서 공을 던지는데 이렇게 던지면 날아가서 바다에 이렇게 퐁당 빠지겠죠. 이때 포물체가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을 그랬는데요. 요거는 이제 최대 높이니까 요 높이 h를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h라고 할까요? 최대 높이 h max, hm. 요거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제 vi를 안다면 요거 공식은 바로 우리가 이제 포물체 운동에서 구했던 식에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다로부터 포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 그러면 이 높이도 그대로 결국 바다로부터의 지면에서 높이가 최대가 되면 바다에서도 최대가 되겠죠. 요 Hmax를 요거는 이번에는 HVIG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을 거 맞죠? 자, 이렇게 이제 24번도 정리를 해보고요. 24번은 이것도 이제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25번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구하는 건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수평 운동은 우리가 이제 등속 운동이 되죠. 수평은 등속, 그리고 수직은 등가속. 등가속. 그러니까 이 운동은 역시 포물체의 운동이 됩니다. 요거 이제 좌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이렇게 두는 게 좋아요. 예, 원점으로 두면 x 방향은 등속이니까 어떤 거리, 원점에서부터의 이 x축 좌표는 이렇게 되고 y축 좌표는 아래쪽으로 이만큼 이제 낙하한 거죠. 그래서 이 x는 속도 곱하기 vi, 수평으로 던졌으니까 이 속도가 그대로 수평 속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시간 t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VIT가 되겠고, Y의 좌표, 이제 아래쪽으로 Y니까 물체의 위치의 좌표는 마이너스 Y가 될 거예요. 이 거리 Y는 2분의 1 GT제곱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면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인데 아래쪽으로의 거리 그랬으니까 2분의 1 GT제곱.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이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X방향의 속도는 그대로 VI가 돼야 되고, Y방향의 속도는 아래쪽 속도 마이너스 VT가 되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v 처음 속도가 어떻게 돼요? 처음 속도가 제로 v는 마이너스 gt죠. at가 돼야 되니까 이게 가속도 곱하기 시간. v는 v0 플러스 at인데 a가 아래쪽으로 gt 이렇게 써주면 아래쪽 방향의 속도 벡터라고 하자면 아래쪽으로 gt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해석하는 방법이고 물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아래쪽으로 h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 값이 y축의 거리가 h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t를 구해주면 되겠죠. t는 어떻게 구해져요? g분의 2h의 루트. 이렇게 t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x좌표 요 거리 r 거리 r이라고 할까요? r은 얼마가 되겠어요? r은 속도 v i 곱하기 시간 루트 g분의 2h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h만큼 낙하할 때 r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이 속도가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5면 5, 10은 10으로 이제 대입을 해주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 이제 같이 한 거죠. 이건 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25번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30번이네요. 나사에 있는 20G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중력 가속도 20G예요. 그래서 G의 20배인 원심 분리기가 그림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8피트인 수평 원통관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반지름은 29피트가 되는 거죠. 훈련 중인 우주인이 한쪽 끝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떨어져 있죠. 반지름만큼. 이때 우주인이 20G의 구심 가속도를 얻기 위한 회전수 1초당 몇 번 회전하는가 이걸 이제 구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심 가속도 A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 A는 R분의 V제곱이죠.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제 속도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이제 주기나 이런 거 다 구해볼 수 있는데 일단 속도를 먼저 구해보면 V제곱은 RA가 되니까 V는 그냥 RA 루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R이 29피트라고 합시다. 29피트. 29피트 한 뭐 50m라고 할까요? 그럼 R은 그냥 50m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피트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한 50m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50 곱하기 A는 20G예요. 20G인데 20 곱하기 G가 9.8.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V는 속도니까 이게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초당 회전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V는 본래 T분의 2파이 R이죠. 그래서 T를 구할 수도 있어요. T는 V분의 2파이 R이 됩니다. 이때 이 T는 한 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어서 이건 주기가 되죠. 주기. 그런데 여기서 구하는 건 뭐예요? 1초당 몇 번 회전하는가? 이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 기호 F로 표현합니다. 기호 F. 그래서 이건 주파수라고도 하죠. 진동수 또는 주파수라고도 하는데 이 주기하고 보면 주기는 한 번 회전하는데 몇 초 걸리냐 이 얘기고 F는 초당 회전수는 1초에 몇 번 돌아가는가. 그래서 완전히 반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T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T의 역수. 그럼 T의 역수니까 2파이 R분의 V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V를 구한 건데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2파이 R분의 V도 쉽게 구해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F를 구하는 겁니다. 자,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이건 과제로 여러분들이 쉽게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F, 초당 회전수를 구하는데 주기만 알면 주기를 역수로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주기 구했죠? V 구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30번 문제 해결하고 다음이 33번 문제입니다. 33번에 간단한 공식 문제예요. 지름 가속도 구해보고 속력 구해보고 접선 가속도 구하는 겁니다. 자, 어떤 순간에 반지름 2.5m인 원 둘레에서 시계 방향으로 운동하는 입자에
전체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전체 가속도. 자, 전체 가속도는 루트 AR의 제곱 더하기 A T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지름 가속도, 이게 접선 가속도입니다. 속력 나와 있고, 그런데 각도가 나와 있네요. 이 각도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 요 가속도 분의 요 가속도 해주면 이게 바로 AR이죠. 접선 가속도 분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가속도. 그리고 이게 이제 지름 가속도죠. 지름 가속도. 그리고 요 가속도가 바로 접선 가속도죠. 속도의 방향하고 평행한 AT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여기다 쓰면 이렇게, 여기다 쓰면 이 아래쪽에 쓰면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탄젠트 세타는 AR분의 AT가 되는데, 여기 세타가 30도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R분의 AT의 비율이 나오죠. 예. 그럼 탄젠트 30은 얼마예요? 이게 코사인 30도분의 사인 30도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에서 봐도 이렇게 30도가 되니까 탄젠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 돼야겠죠. 예. 그래서 AR은 루트 2 곱하기 AT라는 식이 나오죠. 이 식에서, 그죠? 이 식에서. 그럼 AR을 루트 2 AT로 바꿔서 여기 집어넣어요. AR은. 그래서 얘는 루트 2 AT의 제곱이니까 2 AT의 제곱이 돼야겠죠. AR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AT, 뒤에 있는 AT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루트 3 AT의 제곱이죠. 루트 3 AT의 제곱. 요건 뭐예요? 루트 3 AT가 되겠죠. T는 첨자입니다. 루트 3 곱하기 AT. 요게 너무 작네요. 루트 밖으로 나니까 루트 3 AT가 되겠죠. 요게 15입니다. 15. 그러면 AT를 구하고 여기 다시 집어넣어서 AR까지 구해볼 수 있죠. 제가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그대로 하면서 마지막식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얘도 과제입니다. 33번도 과제. 다 풀어준 과제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6번 문제입니다. 예,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로부터 정서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조종사가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땅에 대해서 서쪽으로, 지면에 대해서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공기에 대한 비행기의 속력, 공기에 대한 비행기 속력 150km/h로 가고 있고, 공기는 북쪽을 향해서 이런 바람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게 이제 바람의 속도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땅에 대한 비행기의 속도. 그래서 V 비행기를 구하는데 어디서 본 거예요? 땅에서 본 비행기의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렇게 상대 속도 구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앞에 벡터 표현식으로는 제3자를 이제 끼어들게 하자 그랬죠. 그래서 비행기의 속도인데, 여기서 제3자는 이제 공기잖아요. 공기죠. 또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공기에서 본 비행기의 속도 더하기 V0,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뒤로 땅 이렇게 보낸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거 하나씩 볼 텐데요. 공기에 대한 비행기의 속력, 요거죠, 요거는 크기만 150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기의 속도도 주어져 있죠. 바람의 속도. 요건 이제 30으로 주어져 있네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180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방향에 벡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항상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방향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빛땅이니까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고, 근데 땅에서 본 비행기는 분명히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 한번 여기 이제 텍스트 때문에 좀 뒤쪽으로 넘겨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맨 뒤로 가서 여기다 이제 위에서 주어진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행기 땅에서 본 비행기의 속도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비행기 공 더하기 V0 땅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사이사이에 이렇게 위치시켜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주어져 있는 걸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주어진 벡터를. 그러면 땅에서 본 이 공기는 위쪽을 향한다고 주어져 있죠. 이렇게 요게
공땅이에요. 그렇죠? 예, V 공기 땅. 이렇게. 근데 얘는 크기도 주어져 있죠. 30km/h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VB 땅이 주어져 있는데 VB 땅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방향은 나와 있지만 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VB 땅이 되는데 요거는 붙여서 그리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인지 확실히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VB 땅 이렇게도 구해줄 수 있고요. 뭐 이걸 이쪽에 그려도 되고 여기다 그려도 되고 여기다 그려도 됩니다. 어느 쪽에 그려 볼 수 있는데 어느 쪽에 그리는 게 좋을지. 자, VB 땅은 요 B 공이 문제죠. V 공 땅은 아래에서 위인데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 순서 바꿔도 되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로 될 수 있어요. 여기다 뭔가를 더해줘야 돼. 여기다 뭔가를 더해줘야 되는데 뭔가 더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전체의 시작과 전체의 끝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벡터를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 이게 V 공 땅이죠. 이게 이제 크기가 30이에요. 30 위쪽으로 그런데 이게 B 공이죠. B 공 이렇게. 근데 얘는 크기는 또 150으로 주어져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직각인 거죠. 여기 B 땅이잖아요. 이렇게.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얼마냐? 그러면 직각삼각해서 다 나왔죠. VB 땅은 왼쪽 방향이면서 크기는 루트 150의 제곱 마이너스 30의 제곱. 이게 답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방향은 땅에 대해서 비행기는 왼쪽으로 갈 텐데 그럼 비행기 속도 얼마겠어요?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고요. 비행기 실제 이제 땅에서 본 지면에서 본 비행기의 속도는 공기에서 본 비행기의 속도는 이렇게 됐는데 비행기에서 본 공기의 속도는 반대 방향이겠죠. 이렇게 쓰면 이렇게 그리면 V 공 B가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벡터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답은 다 구한 거죠? 예, 답은 다 구한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됐고요. 그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다음은 이제 40번 문제죠. 예, 강물이 초속 0.5m의 일정한 속력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상류를 향해서 1km의 거리를 헤엄쳐 간 뒤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데 지금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아래로. 이게 강물이에요. 강물. 그런데 여기 있던 학생이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오는 거죠. 예. 그럼 강물은 아래로 흐르니까 위로 갈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속도가 느릴 겁니다. 하지만 아래로 올 때는 빠르게 올 수 있겠죠. 강물을 떠서 강물의 속도와 자기가 헤엄치는 속도까지 더해지니까. 그래서 강을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럼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더하기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돼요. 거리는 같지만 어떤 지점까지니까요. 어떤 지점부터 어떤 지점까지니까 거리는 같지만 속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문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속도가 느려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t 위로 가는 시간은 위로 가는 속도 분의 거리 x라고 합시다. 요 거리를 x 그리고 아래로 내려올 때의 시간 v 아래 시간 아래니까 t 아래가 되겠죠. 예, 시간 t 아래로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래로 내려오는 데 속도분의 거리 이렇게 될 텐데요. 위로 올라갈 때의 속도는 물의 속도만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속도에 대해서 물의 속도만큼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흐르지 않는 물에서는 이렇게 빠른 속도인데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이 속도를 빼주면 0.7 그렇죠? 0.7 분의 1km 이렇게 물론 이제 1000m가 되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의 시간은 두 속도의 차 0.7 m/s 분의 1000m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아래로 내려올 때는 이제 빨라지는 더해지는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단하니까 과제로 제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제출하시고 요거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문제를 풀어서 가져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 내일까지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고 과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직접 종이에 또는 노트에 풀어 오시면 됩니다. 손으로 잘 풀어서 지저분하게 풀면 감점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베껴서 풀어도 감점. 알겠죠? 내가 수업 시간에 다 볼 테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